근데 만약에 저도 그냥 단편적인 뉴스만 봤을 때는 신년물 국채금리 올라가니까 은행들 마진 높아진다고 하니까 은행이랑 금융주들 좋대. 사볼까? 산 사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러면 적절하게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매도 타이밍은? 사실 그게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되게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되게 간단한 뉴스를 보고 단편적인 투자 포인트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금리 내린다고 하면? 금리 내린다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공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지금 뉴스를 보고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금리가 올라간대 라고 해서 샀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파월도 그렇고 연준 의장들이 다 나와가지고 금리를 우리가 못 올라가게 할게라는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또 사랑에 빠져가지고 다시 봐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산 투자 포인트가 되게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투자 포인트가 뭔가 근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케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이거는 A가 되면 B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주가가 오르겠지라는 되게 간단한 투자 포인트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어썸션,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만약에 실현이 되면 주가가 오르는 거고 실현이 안 되고 내가 실수하면 주가가 빠지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뉴스를 내가 잘못 봤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0대 50이에요. 내가 세운 가정이 맞아서 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내가 세운 가정과 뉴스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면 내가 틀린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서 은행주가 올라갈 거야. 그래서 샀어.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금리가 빠지고 생각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내가 산 때보다 속도가 좀 느려질 것 같아. 그러면 팔면 돼요. 손절? 팔면 돼요. 그게 뭐 이익을 보고 팔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은행업에 대해서 하면 제 채널에 와서 보시면 돼요. 그것도 1시간짜리가 있거든요. 은행업에 대해서 분석한 거가. 방금 아까 말씀해 주신 거네. 근데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온 게 있으니까. 저랑 비슷해요. 최찬영 님도 저처럼 똑같은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제가 뉴스를 본 게 모건 스탠리가 또 금융주 좋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우리 외부 투자은행도 이런 얘기 하면 좋은가 봐. 맞아요. 이렇게 하면 산단 말이에요. 더 거기에 또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또 해주는 거죠. 걔네가. 이렇게 해서 샀다가 그냥 또 어려워서 안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저처럼 이렇게 뉴스 보고 사신 분들은 뉴스를 그냥 빠르게 체크하면서 거기에 움직이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산 이유가 그거라고 명확하다면. 하면 그 이유라고 하면 그 이유가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팔면 되고 그 내가 산 이 뉴스와 그 투자 포인트에 대한 가정이 계속 유효하다. 계속 유효하고 나는 금리가, 이 산업이 괜찮다고 본다. 그렇죠.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럼 계속 가서.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되고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근데 이런 거잖아요. 그 소케님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샀어. 근데 사다 보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사고 나서 공부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자른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재정립하면 돼요. 내가 맨 처음에 내가 100만 원을 산 이유는 이거였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그럼 한번 100만 원 더 넣고 그 다음에 또 그럼 200만 원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좀 더 공부를 해보다가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 그때 더 사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의 투자 비중도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방향성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꼭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을 그냥 묵혀두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내가 잘못 봤다? 그럼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우리 벌써 한지 40분이나 됐는데 좋아요 그래요? 한 번씩 더 눌러주세요. 근데 제가 은행이랑 금융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진짜 짧게 궁금한 거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은행 관련 종목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지주사, 금융사, 보험사, 뭐 손해보험사. 뭐가 제일 좋을까요? 이거에 대한 것도 제가 금리 한번 상승으로 하고 있는데 인한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그럼? 그게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사실은 은행주와 생명보험사들이 가장 많이 생보사? 보죠. 왜냐하면 생보사들은 그 지금 마이너스 역금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사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2000년도 전에 팔았던 상품들은 되게 그 고정금리의 상품들이었어요. 근데 고정금리 상품이면서 2000년도 전이니까 지금보다 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높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높은 금리에 팔았던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금리를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 의무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금리가 낮아져 있어요. 근데 네. 보험사들은 이 낮아진 금리에서 자산을 운용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운용을 해가지고 이 높은 금리를 약속했던 고객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게 마이너스 역금리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2000년도 이후서부터는 변동금리 상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는 안 좋은 안 거죠. 좋은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고객한테 안 좋은 건데 변동금리 상품을 팔면서 이 효과를 지금 희석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생명 기준으로 보면은 그 변동금리, 그 고정금리 상품의 비중이 한 50% 정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 38%까지 낮아졌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을 한다.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그 삼성생명이 운용하는 그 큰 자산에 대한 운용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높은 금리에 예전에는 이렇게 낮았었는데 요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올 수 채워졌네요. 있는 네. 거니까 예전엔 이만큼 안 좋았는데 지금 덜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성으로 갈 걔네들의 수 있는 실적이 거죠. 더 좋게 갈 수 나올 있는 수 거죠. 있는 거네요. 예. 아.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은행에서도 사실은 지주사 말씀하신 대로 네. 4대 은행이 있죠. 이제 KB, 신한, 하나,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네. 이 네 개가 이제 4대 금융지주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은행이 있죠. DGB, 그다음에 BNK, 그다음에 전북은행. 이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높은 것은 자산이 큰 회사일수록 크겠죠. 왜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에 대한 효과이기 때문에 아마 큰 대형 운용, 큰 금융지주사, 신한, KB, 하나, 그다음에 우리 이 네 개가 가장 클 것이고 이제 BNK나 DG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금리 플레이도 되게 좋지만 그 지방에 국한되어서 영업을 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품 많이 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지방의 경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BNK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지역, 부산 지역과 경남 지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좋는지 그 안에 아래 산업이 그 대표적인 산업이 조선, 기계, 그다음에 그죠 그 기계랑 그다음에 이제 원전과 관련된 기계 이런 것들이 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BNK 금융 지주도 사실 실적이 되게 좋아질 수 있을 거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의류가 많았었고 근데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대구 지역의 경기가 되게 좋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DGB 금융지도 되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지방은행들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은행을 그렇게 그 지방의 산업과 연계해서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또 나눠져요.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그다음에 재보험사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 하나생명 이런 회사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비상장으로 이제 교보생명이 있고요.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우리가 차 사고 났을 때 자동차 보험 드는 아니면 실손보험 드는 이런 데가 이제 손해보험사들인데 삼성화재, 뭐 DB화재, 그다음에 이런 뒤에 화재자가 붙은 그 보험사들을 이제 손보사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다음에 상장 회사에서는 재보험사가 이제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코리안리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죠. 그 배당 주는 회사. 네, 맞아요. 코리안리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게 신입사원 연봉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엄청 좋은 회사네요. 엄청 좋아요. 네, 그래서 돈이 많은 회사라서 돈이 많은 회사 돈이 많기라기보다는 재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니치 마켓 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생보사도 많이 들어보고 손해보험사들도 많이 들어봤지만 재보험은 좀 많이 어렵잖아요. 재보험도 제가 1시간 동안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재보험이 이제 한국에는 코리안리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많이 아실만한 게 그 워런 버핏의 버크셔. 버크셔. 그다음에 뮤닉 리라고 아세요? 스위스리. 스위스리 뮤닉 리라고 하는 이제 유럽의 큰 보험 회사들이 있는데 글로벌 재보험사로 이제 되게 크죠. 그래서
그런 보험사들이 이렇게 쭉쭉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이 크고 안 좋았다가 좋아질 수 있는 국면으로 따져본다고 했을 때는 생명보험사에서는 삼성생명 워낙에 튼튼한 회사이고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생명도 괜찮을 것 같고 손보사들은 사실은 금리 플레이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장기 보험에 대한 손해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가격 인상과 이제 연동이 되는데 네. 올해는 가격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이 모든 걸 총괄하는 이제 재보험도 있다라고 보면은 돼요.